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테크의 수단이겠지만 저 영숙이에게 이 낡은 15평 아파트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벽지 구석구석, 문턱 마디마디마다 제 젊은 날의 눈물과 땀이 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마트 계산대 앞에 섭니다. 60이 넘은 나이, 다리는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지만 손님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늘 씩씩합니다. 네, 봉투 필요하세요? 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50원, 100원이 모여 제 아들 명훈이의 대학 등록금이 됐고 번듯한 양복 한 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웃습니다. 저에겐 돌아갈 요새가 있고 지켜야 할 보물이 있으니까요. 퇴근길 안양의 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복도를 걸어갑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겨울이면 외풍이 살벌하게 들이치는 곳이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면 달큰한 멸치 육수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걸레를 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유일하게 남겨준 이 집. 거실 창틀부터 베란다 구석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0년 된 장판이 아직도 보송보송한 건 제가 매일같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아낸 덕분이죠. 아유, 이 낡은 게 뭐라고. 그래도 명훈아, 이 집이 있어서 엄마는 한 번도 내가 기죽을 거라 생각 안 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방 깊숙한 곳, 낡은 자개장을 엽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보석함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달각 소리를 내며 열린 상자 속에는 투박한 금반지 하나가 놓여있네요. 남편이 생전에 제게 끼워줬던 유일한 예물입니다. 사실 며칠 전 아들 명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군요. 대기업 취업했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니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명훈이가 장가를 간대요. 당신 닮아서 눈매가 선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녹여서 신부 예물이라도 보태야겠죠? 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들에게 줄 생각에 아쉬움보다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남들처럼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턱하니 해줄 형편은 못 되지만 이 반지 하나에 담긴 제 진심만큼은 알아주길 바랐죠.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시장에서 산 제일 좋은 옷을 다려놓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명훈이 엄마입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지는 겁니다. 아들이 데려온다는 그 집 딸, 부유한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랐다는데 우리 명훈이가 혹시라도 나 같은 엄마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내 낡은 옷차림이 아들의 앞길에 흠이 되지는 않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내준 그 소중한 마음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짓밟고 올라설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축복이어야 할 상견례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그 화려한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겠는데 내가 살아온 세월 전체가 부정당할 때, 그때의 참담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작아지는 게 부모라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계산기였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들 명훈이와 제가 미리 도착해 기다린 지 10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예비 사돈 박미숙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의 낡은 핸드백과 구두를 훑었습니다. 아유, 제가 좀 늦었죠? 오는데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그런데 사부인, 옷차림이 참 검소하시네요. 요즘 마트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인사도 하기 전에 날아온 건 비수 같은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네,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더군요. 박미숙 씨는 제 아들이 사는 안양의 15평 아파트를 마치 굴러다니는 돌덩이 취급했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분양권 하나는 있어야 급이 맞지 않겠냐며 제 노후의 전부인 그 집을 팔아 아들 전세금에 보태라고 당당히 요구했죠. 사부인 명훈이 대기업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실 때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시작이 반인데 그 구닥다리 아파트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팔아서 서울에 집 한 채 해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냐고요. 저 사부인 그 집은 제가 명훈이 아버지 보내고 30년을 버틴 집입니다.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대답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라고 말댔고야. 분수를 알아야지. 마트에서 바코드나 찍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교육을 하려 들어.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보이차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찬물이 시장에서 공들여 산 제 블라우스를 진하게 적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명훈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물벼락을 맞은 엄마를 감싸기는커녕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는 사돈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지 왜 고집을 부려? 이게 뭐야 창피하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세월이 그 차가운 찬물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의 갑질보다 그 멸시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한 내 자식의 방관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욕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치듯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거든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내 집이라고. 어디 한번 가져가 봐라. 대신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똑똑히 보여주마. 굴욕의 물벼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아들의 또 다른 진심. 과연 저는 이 무시무시한 인간들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의 이빨도 썩은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핏줄이 내뱉는 차가운 진심입니다. 상견례 날 그 수모를 당하고도 저는 바보같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의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상견례가 파토나고 사흘 뒤 명훈이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 그대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날 엄마 편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진짜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엄마 집만 팔면 나 강남 입성하고. 나중에 엄마 10배로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혼자잖아. 나밖에 없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엄마는 혼자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남편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나에게 남은 건 이 아들 하나뿐인데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내 자식이 귀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는데 그깟 낡은 아파트가 뭐라고 붙들고 있나 싶더군요. 저는 결국 명훈이의 눈물에 무너졌습니다. 그래, 팔자.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아도 좋다. 명훈이는 신이 나서 부동산을 드나들었고 저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짐들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던 명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였죠. 장모님. 네, 다 됐어요. 엄마 설득 끝났습니다. 집 하는 대로 잔금 바로 장모님 계좌로 쏠게요. 아유, 당연하죠. 그 돈이면 장모님 급한 사채 빚은 다 정리되실 거예요. 지훈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댁이 제안했다던 그 화려한 지원금 3억?
그건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사실은 사돈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제 아파트를 제물로 바치는 꼴이었죠. 제 아들은 그걸 다 알고도 장모라는 여자와 공모해 저를 속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엄마는 집 팔고 남은 푼돈으로 대충 보증금 저렴한 빌라 하나 얻어주면 돼요. 그러다 몸 좀 안 좋아지시면 바로 요양원 보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엄마도 나중엔 그게 편하다고 하실걸요? 아,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머릿속에 저는 이미 치워버려야 할 짐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부르튼 제 손마디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 녹이려 했던 남편의 유품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져나갔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 부모라는 이름의 멍해가 단칼에 잘려나갔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영악한 놈들이 제 세월을 비웃었다면 저도 그들의 탐욕을 절벽 끝까지 밀어버려야 했으니까요. 명훈아, 내가 방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지? 그래, 고맙다. 덕분에 엄마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 너희가 꿈꾸는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 과연 누가 들어가게 될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알게 된 뜻밖의 인맥, 은퇴한 법조인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돈 박미숙 씨의 화려한 명품 뒤에 숨겨진 추잡한 빚잔치와 내 아들의 배신을 단죄할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잔금날은 다가오고 사돈과 아들은 돈 냄새에 취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마시려는 축배가 사실은 가장 독한 사약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조건 참는 건 독이 되지만 때를 기다리며 참는 건 칼날이 되더군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돈과 아들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 잔금 날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벌써 비싼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제 손엔 잔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돈을 다 쓴 사람처럼 굴더군요. 박미숙 씨는 오늘도 요란한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떡하니 올려두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유, 사부인. 결국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자식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자, 잔금 확인하기 전에 기분인데 축하주 한잔 하시죠. 저는 잔을 드는 대신 서류 봉투를 식탁 중앙에 던졌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리는 소리가 통쾌하게 들리더군요. 당황하는 그들에게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첫 번째 폭탄을 던졌습니다. 축배는 너희들끼리나 마셔라. 나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했다. 위약금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했으니 걱정 마렴.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계약을 파기하다니. 이미 그 돈 들어올 거 생각해서 장모님 빚도 갚기로 하고 선입금까지 받았단 말이야. 아들의 입에서 드디어 진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모의 빚을 갚기 위해 엄마의 집을 팔려 했다는 추악한 공모. 저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명훈이를 키우며 들었던 대학 등록금, 유학비, 심지어 매달 보내준 용돈까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돈 3억 5천이다. 자식 키운 값으로 청구하진 않으마. 하지만 내 집 팔아 남의 집 빚 갚아주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오늘부로 너랑 나 인연 끊자. 너 같은 놈 요양원 보내줄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어.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당신이 뭔데 우리 계획을 망쳐?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박미숙 씨가 상견례 때처럼 제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웃어 주었죠. 사부인, 아니 박미숙 씨. 그 가방 광저우 짝퉁 시장에서 온 거라면서요? 명품인 척 연기하느라 고생 많으셨네.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 격식 따지는 꼴이라니. 정말 격 떨어져서 사돈 못하겠네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트 손님이었던 제 지인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었죠.
박미숙 씨는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직전이었고 제 아파트 잔금으로 그 구멍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훈아, 짐 싸서 나가라. 번호도 바꿨고 도어락 비번도 바꿨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찾은 거니까요. 텅 빈 집에 돌아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닦았던 그 집에서 오로지 저만을 위한 삶을 꾸리는 영숙이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무지개가 뜬다는 말, 이제야 믿어집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상견례와 잔금날의 소동이 끝나고 제 세상은 유난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평온해졌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생일도 아들 녀석의 번호도 아닌 오로지 저만이 기억할 수 있는 숫자로요. 얼마 뒤 문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명훈이. 문 좀 열어봐. 장모님이 나 고소하겠대. 파혼당하고 회사에서도 난리 났단 말이야. 엄마,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안아줬을 겁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며 제 심장을 떼어내서라도 줬겠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거실 오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지만 아들 공부 방해될까봐 참았던 베토벤의 교향곡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의 비명은 점차 음악 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제 집은 더 이상 낡고 쿰쿰한 냄새가 나는 희생의 성지가 아닙니다. 30년 된 장판을 걷어내고 밝은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아들 방이었던 곳은 제가 마트 일을 하며 틈틈이 배운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 됐죠. 아, 좋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영숙이로 사는 게 이렇게 숨통 트이는 일이었네. 마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과 아껴둔 노후 자금으로 작은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향기를 맡으며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돈 박미숙 씨요? 듣기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명훈이는 지방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찢어낸 페이지니까요. 저녁 노을이 안양 시내를 붉게 물들입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반지를 녹여 만든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 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의 밑거름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더군요.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낡은 요새는 이제 저를 지켜주는 따뜻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빛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4060세대에게 노후의 독립과 자기애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했습니다. 자식과의 단절은 비극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묘사하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